조선 팔도에 물산이 모이는 마포나루는 겨울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한강의 찬바람이 살을 애는 듯 불어왔지만 나루터는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개성에서 온 소금 가마니, 전라도에서 올라온 쌀포대, 함경도 인삼을 실은 보따리들이 쉼없이 오갔습니다. 그 중심에 류가 상단에 큰 창고가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로 50칸이 넘는 창고가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수십 명의 짐꾼들이 땀을 흘렸습니다. 박강호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강호야, 이 인삼포 조심해서 옮겨라. 한 뿌리라도 상하면 내 석 달 품삯이 날아간다. 최 접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강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인삼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30살의 나이지만 그의 등은 이미 굽어 있었습니다. 천의 고아로 자라 글앉아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이라곤 곰 같은 힘뿐이었습니다. 네, 접장님. 조심하겠습니다. 강호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공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우직한 멍청이라 불렀지만 강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받는 엽전 몇 입이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고 추운 겨울밤에도 창고 귀퉁이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해가 기울자 나루터의 활기가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장사치들이 하나둘 떠나고 짐꾼들도 품삯을 받아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강호는 홀로 남아 창고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흩어진 집단을 모으고 빗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저 멍청한 놈은 집도 없나? 지나가던 동료 짐꾼이 혀를 찼지만 강호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낡은 도롱이를 둘러쓰고 창고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섞여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의 울음 같기도 하고 사람의 신음 같기도 했습니다. 강호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루터 구석, 다리 밑 그늘진 곳에 누더기 같은 거적대기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이요? 강호가 조심스럽게 거적을 들추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얼어붙은 손끝, 가늘게 떨리는 숨결. 여인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강호는 재빨리 자신의 패랭이를 벗어 여인의 엄발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호는 류 대행수를 찾아갔습니다. 60고개를 넘긴 대행수는 상단을 일으킨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엄격하지만 공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행수님,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강호. 상단 뒤편 헛간 한 칸만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 하나 살려야겠습니다. 대행수는 강호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대행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네가 책임져야 한다. 알겠느냐? 감사합니다, 대행수님. 강호는 허름한 헛간에 여인을 눕혔습니다. 품삯을 아껴 사온 쌀로 죽을 쓰고 밤새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여인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여인은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소. 천천히 회복하시구려. 강호는 여인에게 연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이 여인도 다시 살아날 거라 믿었습니다. 연하는 말이 없었지만 부지런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헛간을 청소하고 강호의 옷을 깁고 끼니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강호가 일하러 나가면 조용히 창고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어느 날 강호는 연아가 창고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짐꾼들이 옮기는 물건들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소금 가마니 하나, 인삼 상자 하나,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아 춥지 않소? 안으로 들어가시구려. 연아는 고개를 들어 강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언가 깊은 생각이 있다는 것을 강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최 접장이 강호를 불렀습니다. 박가, 오늘 밤 소금 가만히 100개를 창고 뒷문으로 옮겨라. 조용히 쥐새끼 한 마리 모르게. 네, 접장님. 강호는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헛간 문틈으로 지켜보던 연아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검은 숯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포나루에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폭풍의 시작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봄이 오자 마포나루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강물이 녹으면서 배들이 다시 드나들었고 상단의 물동량도 2배로 늘었습니다. 강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짐을 날랐습니다. 연아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강호가 새벽에 나가기 전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고 밤늦게 돌아오면 뜨거운 물로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정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연아 오늘은 일찍 끝날 것 같소. 저녁에 국밥이라도 사오겠소. 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강호가 나가자 그녀는 조용히 헛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아의 하루 일과에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고 앞 처마 밑에 앉아 오가는 물건들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짐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벙어리 여편네, 매일 저기 앉아서 뭐 하는 거야? 귀신 씬 게 아닐까? 눈빛이 좀 이상하지 않나? 하지만 연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창고로 들어가는 물건과 나가는 물건,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서기의 분놀림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한 번 본 것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접장이 강호를 불렀습니다. 40 중반의 최 접장은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행수의 신임을 받아 상단의 실무를 총괄했지만 그 이면에는 탐욕이 끓고 있었습니다. 박가, 오늘 밤에도 소금 가마니를 옮겨야 한다. 창고 뒷문으로 150개다. 네, 접장님. 그런데 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밤에만 옮기는 것입니까? 낮에 하면 더 빠를 텐데요. 최 접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내 놈이 알아야 할 일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의심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강호는 묵묵히 소금 가마니를 옮겼습니다. 창고 뒷문 밖에는 낯선 장사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마니를 받아 수레에 싣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호는 그저 힘든 일을 마쳤다는 안도감만 느꼈습니다. 하지만 헛간 문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연아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낮에 서기가 장부에 적은 소금 개수와 밤에 빠져나간 소금 개수가 달랐습니다. 최 접장이 장사치에게서 받은 엽전 꾸러미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아는 헛간으로 돌아와 부엌 아궁이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검게 탄 숯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헛간 벽면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소금을 뜻하는 기호였습니다.
그 옆에 작은 빗금을 여러 개 그었습니다. 150개를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강호의 야간 작업은 늘어났습니다. 소금뿐 아니라 인삼, 무명, 곡식까지 다양했습니다. 강호는 점점 지쳐갔지만 최 접장은 가차 없었습니다. 바까, 오늘은 인삼 상자 50개다. 빨리 움직여. 네, 접장님. 최 접장은 강호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글도 모르고 의심도 모르는 이 멍청한 놈은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언젠가 일이 들통나더라도 모든 죄를 이놈에게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었습니다. 연화의 헛간 벽은 점점 기호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리고 수많은 빗금들. 누가 보면 아이의 낙서 같았지만 그것은 정교한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별로, 품목별로, 수량별로 완벽하게 정리된 장부였습니다. 강호는 어느 날 저녁 헛간으로 돌아와 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아, 이게 다 뭐요? 벽이 온통 검댕 투성이가 됐구려. 연하는 강호의 손을 잡고 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가리키며 손으로 소금을 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네모를 가리키며 인삼 뿌리를 짚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게 물건을 그린 거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빗금들을 가리켰습니다. 강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연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두겠소.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 연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벽을 향해 숯을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 접장의 밀거래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대낮에도 장부를 조작했고 서기에게 거짓 숫자를 불러주었습니다. 상단의 재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장부 위에서는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는 최 접장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더 하면 됩니다. 대행수님이 한양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장부만 맞춰놓으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최 접장이 다른 서기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걱정 말게. 팥강호 놈에게 뒤집어 씌우면 돼. 멍청한 놈이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니까. 연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강호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헛간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벽 전체를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강호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하는 더욱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최 접장이 만난 장사치의 얼굴 생김새까지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엽전 꾸러미의 크기도 표시했습니다. 강호는 아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연하의 눈빛이 예전보다 날카로워졌고 밤마다 헛간에서 무언가에 골몰했습니다. 연아,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연하는 강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떨림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괜찮토. 우리 함께 있으니 무섭지 않토. 강호가 연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헛간 벽의 검은 기록들이 달빛 아래 은밀하게 빛났습니다. 초여름 마포 나루의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양에 계시던 류 대행수께서 직접 내려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모든 장부와 재고를 점검하는 대회계일이 다가온 것입니다. 상단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서기들은 밤을 새워 장부를 정리했고 짐꾼들은 창고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류 대행수는 엄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한 톨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초조한 사람은 최 접장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빼돌린 물건의 양을 계산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소금 첨가만이, 인삼 200상자, 무명 500필. 장부에는 여전히 창고에 있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최 접장은 자신의 방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재고가 부족하다는 것이 들통나면 목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궁리한 끝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그리고 그 희생양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박강호. 최 접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최 접장은 강호를 불렀습니다. 박가, 대행수님께서 곧 오신다. 너도 알지? 네, 접장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며칠은 내가 창고 야간 경비를 서야겠다. 강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야간 경비요? 원래는 김서방이 서지 않습니까? 김서방은 다른 일이 생겼어. 내가 대신해. 이건 명령이야. 최 접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라. 최 접장은 무거운 창고 열쇠 꾸러미를 강호에게 던졌습니다. 강호는 황급히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주창고 열쇠 아닙니까? 그래. 내가 이제 책임지고 관리해. 잃어버리거나 도둑 맞으면 너 목숨으로 갚아야 할 거야. 강호는 열쇠의 무게를 느끼며 불안해졌습니다. 평생 이런 중요한 물건을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접장님, 제가 이런 귀한 것을 시끄러. 시키는 대로 해. 최 접장이 소리쳤습니다. 강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강호는 창고 앞에서 경비를 섰습니다. 5월의 밤은 서늘했고 모기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강호는 졸음과 싸우며 창고를 지켰습니다. 연하는 헛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접장이 강호에게 열쇠를 맡긴 것, 그리고 야간 경비를 시킨 것,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연하는 최 접장의 방에서 또다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 최 접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접장님. 내일 밤이면 다른 사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연하는 그 사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상단에서 일하는 건달 출신의 자벽부였습니다. 좋아. 내일 밤 상경밤 11시 새벽 1시에 창고에 불을 지른다. 박강호 놈이 경비를 서고 있을 테니 그 놈이 도둑질하다 불을 낸 것으로 꾸미는 거야.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죽든 말든 상관없어. 오히려 죽으면 더 좋지. 죽은 놈은 말이 없으니까. 연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강호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죽이지 않더라도 도둑으로 몰아 관아에 넘길 계획이었습니다. 연하는 헛간으로 뛰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말을 할 수 없는 자신이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 강호는 그날 밤에도 창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하가 다가오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아, 왜 안 자고 나왔소? 밤 공기가 차니 들어가시구려. 연하는 강호의 손을 잡고 헛간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그려진 기록들을 가리켰습니다. 강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림이 많이 들었구려. 그런데 이게 무슨... 연하는 초조하게 강호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강호는 처음으로 아내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연아, 무슨 일이오? 왜 그러시오? 연하는 최 접장을 흉내내며 불을 지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호를 가리키며 도망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여전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미안하오, 연아. 내가 둔해서. 연하는 좌절했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답답한 일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강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울지 마시오, 연아. 내가 있지 않소. 강호가 아내를 토닥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연아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 경비가 끝나면 대행수님께 말씀드리겠소. 다른 일을 시켜달라고. 그러면 연아도 안심할 것 아니오? 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날 밤 연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헛간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동안 기록한 모든 것들, 최 접장의 횡령 증거들. 하지만 이것들이 무슨 소용일까요? 아무도 이 그림들의 의미를 알아보지 못할 텐데. 연아는 조심스럽게 벽에서 나무 판자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이 담긴 판자였습니다. 최 접장이 빼돌린 물건의 총량과 날짜, 그리고 거래한 장사치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해. 연아는 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혼자 결심했습니다. 내일 밤 무슨 일이 있어도 강호를 지키겠다고. 동이 틀 무렵 강호가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아 잠을 못 잤구려. 얼굴이 창백하오. 연아는 강호에게 따뜻한 물을 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호는 아내의 손이 차갑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요? 연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강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을 뿐입니다. 마포 나루 위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연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류 대행수가 한양에서 마포 나루에 도착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상단 사람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모두들 수고가 많소. 오늘부터 4일간 장부와 재고를 점검하겠소. 대행수의 말에 최 접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흘이면 모든 것이 들통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낮 동안 대행수는 서기들과 함께 장부를 살폈습니다. 최 접장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접장, 소금 재고가 천가만이라 했지. 네, 대행수님. 장부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내일 직접 창고를 확인하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최 접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밤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해가 기울자 강호는 다시 창고 앞으로 향했습니다. 연아가 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 나무 판자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연아 오늘도 걱정되는 게요? 강호가 물었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말라는 듯이 꽉 쥐었습니다. 괜찮소. 내일이면 경비도 끝나고 우리 편히 쉴 수 있을 거요. 강호는 웃으며 말했지만 연아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호는 창고 앞에 앉아 졸음과 싸웠습니다. 연아는 헛간에서 창고 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징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삼경이 되자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최 접장과 자벽부가 창고 뒤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박강호가 졸고 있군. 딱 좋아. 최 접장이 속삭였습니다. 지금 불을 지르면 그래. 빨리 해. 자벽부가 창고 뒤편 집더미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아가 헛간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징을 쳤습니다. 땡, 땡, 땡. 요란한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강호가 깜짝 놀라 깨어났고 상단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불이야. 도둑이야. 연하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징소리만큼은 크게 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최 접장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상황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저기다. 박강호 놈이 창고에 불을 지르려 했어. 최 접장이 강호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놈이 물건을 훔치다가 들킬까봐 불을 지르려 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경비를 서고 있었을 뿐입니다. 거짓말! 내 손에 창고 열쇠가 있지 않나? 내가 아니면 누가 물건을 훔칠 수 있어? 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말로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나무 판자를 꺼내 류 대행수 앞에 던졌습니다. 판자가 땅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대행수는 허리를 굽혀 판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횃불빛 아래서 판자를 살펴보던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뭔가 판자에는 검은 수추로 그려진 기호들이 빼곡했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리고 수많은 빗금들. 처음에는 낙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행수는 오랜 세월 장부를 다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호들 사이의 규칙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장부로구나. 대행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동그라미는 소금, 네모는 인삼, 세모는 무명, 빗금은 수량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각 기호 옆에는 작은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그린 듯한 형상들이었습니다. 누가 이걸 그렸나? 대행수가 물었습니다. 연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벙어리 옆였네가. 말도 못하는 주제에 이런 걸? 대행수는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호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장부란 말이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최 접장을 가리켰습니다. 최 접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행수님, 저 여자의 말을 믿으시려니까? 말도 못하는 것이 무슨... 입 다물게. 대행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서기를 불렀습니다. 공식 장부를 가져오게. 지금 당장. 서기가 황급히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대행수는 나무 판자의 기록과 공식 장부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장부에는 소금이 첨가만이라 했지. 하지만 이 판자에는 대행수가 빗금을 세웠습니다. 200가마니만 남아있다고 적혀 있구나. 나머지 800가마니는 어디 갔나? 최 접장은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건 착오입니다. 장부 기록이. 창고를 열어보면 알겠지. 대행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호에게서 열쇠를 받아 직접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식 장부에 첨가만이라고 적힌 자리에는 고작 200가마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인삼도 무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행수는 다시 나무 판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하가 그린 숫자와 실제 재고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차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놀랍구나. 말 못하는 여인이 이토록 정확하게. 대행수는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상단은 망할 뻔했소.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 동안의 두려움과 조바심이 한꺼번에 풀어져 나왔습니다. 최 접장, 잘못했단 말이야. 대행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빼돌린 물건이 어디 있나? 모두 불어라. 최 접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대행수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관아에 넘기겠다. 공모자들도 함께. 최 접장과 자벽부가 포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믿었던 접장이 도둑이었다니. 강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희생양이 될 뻔했다는 것을, 그리고 연하가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연아, 강호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하는 강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둔해서. 연아가 그토록 걱정했는데 알아채지 못했소. 강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행수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강호, 그리고 연화. 두 사람 덕분에 상단을 지켰어. 내일 아침 나를 찾아오시오. 할 이야기가 있어. 밤은 깊었지만 마포 나루에는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최 접장과 공모자들은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구경 나온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강호와 연하는 조용히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아 피곤할 텐데 좀 쉬시구려. 강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헛간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동안 그려온 검은 기록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강호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오전이 되자 대행수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상단 안채의 사랑방이었습니다. 강호는 처음 들어가 보는 곳이었습니다. 깨끗한 한지가 발린 문, 먹 냄새가 배어있는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주판. 앉으시게. 대행수가 방석을 권했습니다. 강호는 황송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대행수님 저희 같은 것들이 어찌. 앉으라 하지 않았나. 대행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대행수는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 그대는 어디서 그런 재주를 익혔소? 연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하려 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구나. 하지만 그대의 눈은 많은 것을 보았소. 그리고 기억했소. 대행수가 나무 판자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요. 복식부기의 원리가 담겨 있어. 누군가 가르쳐 준 것이요. 아니면 스스로 깨우친 것이요. 연하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스스로 깨달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행수는 감탄했습니다. 천재로구나. 평생 장부를 다룬 나도 이토록 정확하게는 못하오. 그는 차를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제안이 있어. 이 상단의 객주를 맡아주지 않겠소? 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객주라니요? 저는 글도 모르는 천한 침꾼입니다. 그래서 연화가 필요한 것 아니겠소? 강호는 물건을 다루는 힘이 있고 연화는 장부를 다루는 지혜가 있어. 두 사람이 함께하면 훌륭한 객주가 될 것이요. 대행수는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면천 문서요. 두 사람의 신분을 양인으로 올리겠어.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마포 상단 지분의 일부요. 많지는 않지만 두 사람도 이제 이 상단의 주인이요. 강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바닥을 기던 자신이 주인이 된다니. 대행수님, 저희가 어찌 이런 큰 은혜를. 은혜가 아니요. 마땅한 대가요. 대행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어. 최 접장 같은 자를 믿었으니 말이요. 하지만 연화는 진실을 보았어. 말없이 묵묵히 1년 동안 진실을 기록했어. 그 성실함이 이 상단을 구했어.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행수는 그녀에게 붓을 건넸습니다. 앞으로는 숫 대신 붓으로 쓰시오. 연화가 이 상단의 회계를 맡아주시오. 연화는 붓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 강호와 연화는 상단 옆 작은 기와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처마가 있고 온돌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연하는 부엌에 아궁이를 지피며 평생 꿈꿔온 보금자리를 느꼈습니다.
강호는 객주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연화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연화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손으로 한 획 가르쳤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강호는 서툴게 따라 썼습니다. 연화는 그의 손을 잡고 바른 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렵구려 연하. 하지만 배우고 싶소. 그대처럼 글을 알고 싶소. 연화는 강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손길에 담겼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마포나루에는 풍성한 수확물이 모여들었습니다. 강호는 이제 능숙하게 장부를 확인하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연하는 회계장에 앉아 붓으로 정확하게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연하 어멈 이번 달 결산 좀 봐주시오. 다른 서기가 공손하게 부탁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순식간에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른 숫자를 적어 돌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서기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제 상단 사람들은 모두 연하를 존중했습니다. 말은 없지만 가장 정확한 사람. 그것이 연하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강호와 연하는 나루터를 거닐었습니다. 한강의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연하 행복하오? 강호가 물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호의 팔을 꼭 껴안았습니다. 나도 행복하오. 연하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창고 귀퉁이에서 떨고 있었을 거요. 강호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내게 가르쳐 주었소. 진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사랑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연하는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보다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루터를 거닐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언젠가는 더 큰 상단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작은 가게를 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되든 함께라면 괜찮았습니다. 연하, 강호가 불렀습니다. 고맙소. 나를 구해줘서. 그리고 나를 믿어줘서. 연하는 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녁 하늘에 첫 별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감사, 사랑, 그리고 약속. 마포나루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여인과 글 모르던 사내가 함께 읽어낸 기적.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나루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침묵하는 장부의 전설이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진실의 기록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강호와 연하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전설도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지키기 위한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마포 나루 어디선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